대만이 아주 한국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한국이 내민 손을 차갑게 뿌리쳤죠.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게 배울 게 뭐가 있냐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0년이 지난 지금 대만은 한국을 향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해협을 봉쇄하는 마당에 정작 대만 국민들은 한국을 비난하고 있었죠. 정치인도 언론도 시민도 한국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워싱턴 국방부 별관 지하 2층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분석실에서 저는 또 다른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크 톰슨 국방전략분석관으로 이곳에서 7년째 일하고 있어요. 책상 위에는 중국의 대만 해상 봉쇄 훈련 보고서가 쌓여 있었죠. 레드 플래그라고 표시된 파일이었습니다. 긴급 검토 대상이라는 뜻이었어요. 보고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대만 주변 해역을 완전히 봉쇄하는 시나리오였죠. 72시간 안에 모든 해상 교역로를 차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상 피해 규모, 대응 시나리오, 동맹국 반응 분석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부록실을 펼쳤을 때였어요. 대만 정치권 반응 분석이라는 섹션이었죠. 첫 문단을 읽는데 눈이 멈췄습니다. 대만 여야 정치인 17명의 공개 발언을 정리한 내용이었는데요. 중국을 규탄하는 내용이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버렸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저는 형광펜을 들어 밑줄을 그었습니다. 한국의 배신, 한국의 기회주의, 한국이 우리를 외면했다. 모두 한국을 향한 말들이었죠. 중국 해군이 당장 해협을 막으려는 상황인데 대만 정치인들은 한국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대만 언론 보도 분석이었어요. 주요 일간지 사설 5개가 번역돼 있었죠. 읽으면서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균형을 깨뜨렸다. 한국의 선택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렸다. 한국이 중국 편을 들었다. 모두 한국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이상했어요. 논리가 맞지 않았죠. 중국이 위협하는데 왜 한국을 탓하는 겁니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서 미지근했어요. 쓴맛이 혀끝에 남았죠.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엔 소셜미디어 분석 부분이었어요. 대만 네티즌들의 반응을 정리한 섹션이었죠. 주요 키워드를 보니 한국 배신이 1위였습니다. 중국 위협은 3위였어요. 뭔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았죠. 적은 눈앞에 있는데 사람들은 엉뚱한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대만 뉴스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봤죠. 실시간 검색어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배신, 기회주의, 외면 이런 단어들이 상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기사 댓글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번역기를 돌려가며 하나씩 확인했죠. 한국은 진짜 친구가 아니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등을 돌렸다. 한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너무 이상했어요. 중국을 향해야 할 분노가 한국으로 쏠려 있었죠.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왜 대만은 한국에 화를 내는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빌딩은 완전히 조용했죠. 이 시간에 일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윙윙 들렸어요. 보고서를 덮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커피 머신 앞에 섰어요. 버튼을 눌렀죠. 검은 액체가 천천히 컵에 떨어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뜨거운 컵을 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워싱턴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포토맥 강이 어둠 속에서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고 있어요. 명확한 군사적 압박이죠. 해상 봉쇄 훈련이라는 게 사실상 전쟁 준비잖아요. 하지만 대만 사람들은 중국보다 한국에 더 화가 나 있습니다. 정치인도 언론도 시민도 한국을 비난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감정 분출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역사적 배경이나 결정적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게 뭔지 꼭 알아내야 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다시 켰습니다. 검색을 시작했죠. 대만 한국 관계, 대만 한국 역사, 대만 한국 갈등, 여러 키워드를 넣어봤어요. 자료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최근 무역 통계나 외교 관계 설명이었어요. 별로 특별한 건 없었죠. 양국 교역 규모가 얼마다, 상호 투자가 어떻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대만 한국 군사 협력, 대만 한국 방산거래. 이렇게 검색하니
조금 다른 자료들이 나왔어요. 90년대 기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PDF 파일들이었어요. 하나씩 열어봤죠. 1989년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만 한국산 군함 도입 검토라는 제목이었어요. 클릭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비교적 간단했어요. 대만이 해군 현대화를 위해 한국 조선소와 협상 중이라는 거였죠. 12척 규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를 찾았습니다. 1990년 것이었어요. 한국-대만 군함 계약 임박, 기술 이전 포함된 대규모 딜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죠. 단순히 배를 사는 게 아니라 기술까지 받는 계약이었던 겁니다. 조선소 건설, 인력 양성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럼 계약이 성사됐나요? 다음 기사를 찾았어요. 1991년 것이었습니다. 대만 한국 군함 계약 백지화, 프랑스와 계약 체결. 제목을 보고 손이 멈췄습니다. 백지화라고요? 한국과의 계약이 무산됐다는 거였죠. 대신 프랑스를 선택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새 기사를 나란히 놓고 봤어요. 1989년 검토, 1990년 임박, 1991년 백지화. 2년 동안 뭔가 있었던 겁니다. 한국과 거의 계약할 뻔했는데 막판에 완전히 뒤집혔어요. 왜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더 찾아봤습니다. 당시 대만 언론 기사들을 검색했어요. 번역이 매끄럽지 않았지만 대충 내용은 파악할 수 있었죠. 한국 기술은 신뢰할 수 없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프랑스가 더 안전하다는 주장도 있었어요. 일부 정치인은 한국 배를 사는 게 자존심 상한다고 말했더군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자존심이라고요? 군함 구매를 자존심 문제로 본 겁니까? 국가 안보보다 체면이 중요했다는 건가요? 시계를 다시 봤어요. 새벽 4시가 다 돼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빠개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뭔가 엄청나게 중요한 걸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대만은 한국과 군함 계약을 검토했다. 12척 규모, 기술 이전 포함. 1991년 계약 백지화. 프랑스 선택. 이유는 명확하지 않음. 자존심, 신뢰, 안전성 같은 모호한 이유들만. 그리고 지금 2024년 대만은 한국을 향해 분노하고 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연결고리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선택과 지금 분노 사이에 뭔가 있는 겁니다. 대만은 한국 대신 프랑스를 택했어요. 그 선택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외교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인들의 발언, 언론의 논조, 시민들의 댓글 모두 너무 일관적이었어요. 마치 오래 쌓인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더 깊은 원인이 숨어있는 신호예요. 단순한 현재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고 그때 대만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이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그게 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차관보 리처드 밀러가 단상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오늘 회의 주제는 대만 해군 전력입니다. 리처드가 말했어요. 중국 압박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대만 방어 능력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스크린에 차트가 떠올랐습니다. 대만 해군 전력 추이라는 제목이었어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죠. 선이 거의 평평했습니다. 성장이 없었어요. 리처드가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만 해군 전력은 정체돼 있습니다. 신형 함정 도입이 거의 없었고 노후 장비 비중이 높습니다. 현재 주력 함정 평균 연령이 30년을 넘었어요. 저는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라고요? 그건 너무 오래된 거잖아요. 해군 참모차장 출신인 제임스 패커가 손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대만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요. 리처드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인구 감소. 대만 인구가 정체되면서 징병 자원이 줄었습니다. 둘째, 외교 고립. 무기 구매처가 제한적이에요. 셋째, 중국 압박. 경제 제재 위협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어렵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설명이 너무 일반적이었어요. 어젯밤 제가 본 자료가 떠올랐죠. 1990년대 초반 대만은 한국과 대규모 군함 계약을 검토했었습니다. 12척이나 되는 규모였어요. 그런데 백지화됐죠.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리처드가 저를 봤어요. 말씀하세요, 마크. 1990년대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당시 대만 경제 규모나 기술 수준은 어땠죠? 리처드가 잠시 멈췄습니다. 보조관이 뭔가 찾기 시작했어요. 자료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990년대요? 리처드가 답했습니다. 당시 대만은 아시아 신흥 강
강국이었죠. 경제 성장률이 높았고 기술 발전도 빨랐어요. 그럼 지금보다 나았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다시 물었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리처드가 인정했어요. 당시 대만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어떤 지표에서는 앞서기도 했죠.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그럼 왜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까? 30년 전에는 한국과 비슷했는데 지금은 격차가 엄청 벌어졌잖아요. 리처드가 답하려다 말을 멈췄습니다.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보조관이 귓속말을 했죠. 잠시 후 리처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인구, 외교, 경제 문제들이요. 그건 아까 들었습니다. 제임스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한국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인구 감소, 북한 위협, 경제 압박. 근데 한국은 계속 성장했어요. 리처드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죠? 제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리처드가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은 방산 투자를 지속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밀어붙였죠. 조선 기술도 꾸준히 발전시켰고요. 대만은 안 그랬다는 말씀이네요. 제임스가 정리했습니다.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만은 방향을 자주 바꿨습니다. 국산화를 하다가 외국산을 사고 또 국산화를 시도하고 일관성이 부족했죠. 저는 어제 본 기사가 생각났습니다. 1991년 대만이 한국 대신 프랑스를 선택했던 일말이에요. 그게 방향을 바꾼 순간 중 하나였을까요? 다른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1989년에서 1991년 사이 대만 해군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리처드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왜 그 시기를 물으시죠?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져서요. 저는 답했습니다. 그 시기에 뭔가 중요한 결정이 있었던 것 같던데요. 보조관이 다시 뭔가 찾기 시작했어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보조관이 속삭였고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 시기에 군함 도입 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산에서 프랑스산으로 바뀌었죠. 왜 바뀌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리처드가 잠시 망설였어요.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당시 기록을 봐야 알 것 같은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뭔가 중요한 지점을 건드렸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저는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그 결정 이후 대만 해군 전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리처드가 화면을 바꿨어요.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1990년 이후 대만과 한국 해군 전력 비교였어요. 두 선이 나란히 그려져 있었죠. 1990년까지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대만이 약간 위에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1991년부터 달라졌습니다. 한국선은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대만선은 거의 평평했죠. 격차가 점점 벌어졌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2024년 현재 두 선 사이 간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전환점이 보였어요. 1991년이었습니다. 그 해를 기점으로 모든 게 달라졌죠. 이게 우연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딱 한국 대신 프랑스를 선택한 시점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리처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흘렀어요. 제임스가 팔짱을 꼈습니다.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가 말했어요. 단순히 인구나 외교 문제로는 이 격차를 설명할 수 없어요. 1991년 그 선택이 뭔가 결정적이었던 거 아닙니까? 리처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자료를 찾아보시죠.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왜 대만이 이렇게 됐는지 이해해야 우리도 대응할 수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제임스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마크. 자네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어젯밤 자료 좀 봤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1991년 대만이 한국 계약을 백지화한 게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더 파보려고요. 필요하면 도와주지.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건데 왜 다들 피해가는 것 같지? 저도 그게 이상해요. 저는 말했죠. 뭔가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생각했어요. 오늘 회의에서 확인한 게 있었습니다. 격차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1991년이라는 명확한 전환점이 있었죠. 그 전까지 대만은 한국과 비슷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앞서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해부터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올라갔고 대만은 멈췄어요. 30년이 지난 지금 격차는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상부는 이걸 설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인구, 외교,
경제 같은 일반론만 늘어놓았죠. 정작 중요한 1991년 결정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어요. 그 결정 뒤에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겁니다. 저는 반드시 그걸 찾아낼 거예요. 다음 날 저는 CIA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랭글리 본부 3층에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데이터 전문가 케이트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마크, 무슨 일이야? 케이트가 물었습니다. 비교 분석 좀 부탁하려고. 저는 USB를 건넸어요. 한국이랑 대만 해군 데이터야. 1980년부터 지금까지. 케이트가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어요. 뭘 찾는 건데? 전환점이요. 저는 답했습니다. 두 나라가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케이트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쏟아졌어요. 엑셀 시트가 여러 개 열렸죠. 해군 전력, 조선 능력, 방산 국산화 지표가 연도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먼저 해군 전력부터 볼게. 케이트가 말했어요. 그래프로 만들어 볼게요. 마우스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클릭 소리가 연달아 들렸어요. 곧 화면에 선 그래프가 나타났죠. 파란색이 한국, 빨간색이 대만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는 두 선이 거의 붙어 있었어요. 대만이 약간 위였죠. 1985년쯤 대만이 더 올라갔습니다. 격차가 벌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1989년부터 달라졌습니다. 대만 선이 주춤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계속 올라갔죠. 1991년 두 선이 교차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국이 계속 위였어요. 격차가 점점 벌어졌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였죠. 저는 화면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1991년이 전환점이네요. 명확해. 케이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갈라져요. 조선 능력도 볼게요. 다음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연간 군함 건조 능력이었어요. 패턴이 비슷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대만이 앞섰어요. 1990년쯤 한국이 따라잡았죠. 1991년부터 한국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대만은 거의 정체됐어요. 2000년대 이후로는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방산 국산화율도 보자. 케이트가 세 번째 그래프를 띄웠어요. 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1980년대 대만이 앞서고 1991년 역전. 그 이후 격차 확대.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전부 1991년이네. 우연이 아니야. 케이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마크. 1989년에서 1991년 사이가 결정적이에요. 대만은 이 2년 동안 성장이 멈췄어요. 한국은 가속이 붙었고요. 정확히 뭐가 있었는지 찾아봐야겠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케이트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대만 1989, 1991 국방, 대만 군함 계약 1990 여러 키워드를 넣었죠.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PDF 파일들이었어요. 하나씩 열어봤죠. 이거 봐요. 케이트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1990년 기사였어요. 대만 한국 군함 12척 계약 협상 최종 단계, 기술 이전 포함, 대만 조선소 현대화 예정.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12척이요? 기술 이전까지. 케이트가 다음 기사를 찾았어요. 몇 개월 후 것이었죠. 대만 한국 계약 백지화, 프랑스 라파에트급 도입 결정, 기술 이전 없이 완제품만 구매. 저는 두 기사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한국 계약에는 기술 이전이 포함돼 있었어요. 조선소 건설, 인력 양성, 현지 생산 능력 확보까지. 프랑스 계약은 달랐습니다. 그냥 배만 사는 거였죠. 기술은 안 줬어요. 이게 차이였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대만이 기술을 포기한 거예요. 케이트가 더 찾아봤어요. 당시 대만 국방부 회의록 요약본이 나왔죠. 번역된 버전이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 제안은 포괄적이나 시간이 오래 걸림. 프랑스 제안은 즉시 인도 가능하나 기술 이전 없음. 위원회는 신속한 전력 증강을 우선시. 프랑스 선택 결정. 저는 그 문장에 형광펜 표시를 했습니다. 신속한 전력 증강을 우선시. 지금 당장이 중요했던 거예요. 미래는 생각 안 한 겁니다. 케이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단기 성과를 택한 거네요. 장기 능력은 포기하고.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계약은 10년 프로젝트였을 거예요. 조선소 짓고 사람 키우고 기술 익히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프랑스는 간단했어요. 돈 주고 배 받으면 끝. 당장은 빨랐죠. 근데 그 다음은요? 케이트가 물었습니다. 그 다음이 없었어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래프 보세요. 1991년 이후 대만 조선 능력이 정체됐잖아요. 기술을 안 받았으니까
스스로 못 만드는 거예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을 받았고 발전시켰어요. 계속 새로운 배를 만들었죠. 능력이 쌓인 겁니다. 케이트가 다른 자료를 찾았어요. 때만 군함 평균 연령 추이였죠.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1990년대에는 대만 군함이 비교적 젊었어요. 평균 15년 정도였죠. 2000년대 들어 늙기 시작했습니다. 평균 연령이 올라갔어요. 2024년 현재 평균 32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32년이요? 그건 할아버지 배잖아요. 새 배를 안 만들었으니까요. 케이트가 말했습니다. 프랑스한테 계속 사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죠. 기술이 없으니 자체 생산도 못하고. 한국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데이터 볼게요. 케이트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국 군함 평균 연령이 나타났어요. 1990년대에도 20년 정도로 대만보다 높았죠. 하지만 2000년대부터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 배를 계속 만들었거든요. 2024년 현재 평균 12년이었습니다. 대만의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저는 두 그래프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완전히 반대였어요. 대만은 늙어가고 한국은 젊어지고 있었죠. 1991년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케이트가 의자를 돌려 저를 봤어요. 마크.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구조적 전환이에요. 알아요. 저는 답했습니다. 대만이 1991년에 뭔가 근본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단기냐 장기냐, 눈앞의 배냐, 미래의 능력이냐. 그들은 눈앞을 택했죠. 그리고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케이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반대로 갔네요. 당장은 느렸지만 길게 봤어요. 기술을 받고 배우고 발전시켰죠. 30년 후 보니 엄청난 격차가 됐고요. 저는 USB를 뽑았습니다. 이 데이터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케이트가 말했습니다. 근데 마크, 이제 뭐 할 건데? 대만에 직접 가볼까 해요. 저는 답했습니다. 1991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아야겠어요.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해요. 당시 사람들을 만나봐야죠. 위험하지 않아? 케이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대만이 긴장 상태잖아요. 그래서 가야죠.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 대만 사람들이 왜 한국한테 화내는지 이해하려면 과거를 봐야 해요. 1991년 그 순간을 알아야 한다고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확인한 내용을 정리했죠. 1989년에서 1991년 사이가 전환점이었습니다. 모든 지표가 거기서 갈라졌어요. 해군 전력, 조선 능력, 국산 화율, 전부 같은 패턴이었죠. 대만은 그 시기에 선택했습니다. 한국 대신 프랑스를요. 기술 대신 완제품을요. 미래 대신 현재를요. 그 선택이 30년 후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격차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 번의 결정에서 시작된 거였죠. 저는 비행기표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베이엔이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결정적 순간에 뭐가 있었는지요. 타이베이 도착한 지 이틀째였습니다. 호텔에서 택시를 타고 시 외곽으로 향했어요. 국방부 산하 기록 보관소였죠. 낡은 5층 건물이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정문에서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경비가 확인하더니 출입증을 내줬어요. 미국 국방부 분석관이라는 직함이 통했던 겁니다. 2층 자료실로 올라갔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죠. 책장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파일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관리인이 다가왔습니다. 나이 든 남자였어요. 무엇을 찾으십니까? 1989년에서 1991년 사이 해군 장비 도입 관련 문서요. 저는 답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군함 계약 건이요. 관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요. 그가 사다리를 가져와 높은 선반으로 올라갔어요. 상자 몇 개를 내렸죠. 여기 있을 겁니다.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오래된 자료라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직접 찾으셔야 해요. 상자를 테이블로 옮겼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서류 뭉치가 가득했죠. 하나씩 꺼내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록, 계약서 초안, 기술 사양서, 연도별로 섞여 있었어요. 1987년 문서, 1988년 문서, 계속 넘겼죠. 1989년 파일이 나왔습니다. 한국 조선사 제안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펼쳐봤습니다. 두꺼운 문서였어요. 100페이지가 넘었죠. 중국어와 영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첫 장은 개요였습니다. 대만 해군 현대화 종합계획, 12척 호위함 건조 및 기술 이전, 현지 조선소 건설 포함. 저는 형광펜을 꺼냈습니다. 밑줄을 그어가며 읽었어요. 계획이 상세했습니다. 1단계는 한국
한국에서 내척 건조, 대만 기술진을 한국에 파견해 교육. 2단계는 대만 조선소 건설, 한국 기술자들이 와서 지도. 3단계는 대만에서 8척 현지 생산, 완전 기술 이전 완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예산안이 나왔어요. 총 15년 계획이었죠. 초기 투자가 컸습니다. 조선소 건설에만 상당한 돈이 들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득이었습니다. 계산서가 첨부돼 있었죠. 15년 후부터는 자체 생산 비용이 수입보다 훨씬 쌌어요. 30년 관점에서 보면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싸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이득이었죠. 다음 섹션을 봤습니다. 기술 이전 세부 항목이었어요. 선체 설계, 엔진 시스템, 무장 통합, 전자장비, 모든 핵심 기술이 포함돼 있었죠. 교육 프로그램도 명시돼 있었습니다. 엔지니어 200명을 한국에 보내 2년간 훈련, 기술자 500명을 현장에서 실습, 관리자 10명을 경영 교육, 인력 양성 계획까지 다 있었어요. 단순히 배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산업 전체를 키우는 거였죠. 저는 문서를 덮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건 대만에게 엄청난 기회였어요. 해군력만 키우는 게 아니라 조선 산업 자체를 확립하는 거였죠. 다음 상자를 열었습니다. 1990년 문서들이었어요. 계약 검토 회의록이 나왔죠. 여러 장이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첫 번째 회의록을 펼쳤습니다. 1990년 3월이었죠. 참석자 명단이 적혀 있었어요. 국방부 차관, 해군 참모차장, 조선공사 사장, 재무부 국장, 고위급 회의였습니다. 회의 내용을 읽었어요. 한국 제안에 대한 평가였죠. 기술적으로는 우수함, 가격 경쟁력 있음, 일정 현실적,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려사항도 있었어요. 15년은 너무 긴, 초기 투자 부담 큼, 정치적 리스크 존재. 마지막 항목에 눈이 갔습니다. 정치적 리스크요? 다음 회의록을 찾았어요. 1990년 6월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죠. 일부 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냈어요. 한국 기술 신뢰도 의문, 프랑스 등 선진국 제안 재검토 필요, 국가 위신 고려해야. 저는 그 문장에 멈췄습니다. 국가 위신이라고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위원의 발언이 인용돼 있었어요. 우리가 왜 한국한테 배워야 하는가? 우리가 경제적으로 앞섰는데 굳이 한국 기술이 필요한가? 프랑스 같은 선진국과 거래하는 게 체면상 맞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체면이라고요? 국가 안보를 체면 문제로 본 겁니까? 다음 회의록들을 빠르게 넘겼습니다. 1990년 9월, 11월 반대 의견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기술적 장점보다 정치적 우려가 앞서기 시작했죠. 마침내 1991년 1월 회의록이 나왔습니다. 최종 결정 회의였어요. 제목부터 명확했죠. 해군 호위함 도입 최종 결정. 회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표결이 있었어요. 한국 제안 찬성 3명, 반대 7명, 프랑스 제안 찬성 8명, 반대 2명, 프랑스가 선택됐습니다. 결정 이유가 적혀 있었어요. 즉시 전력화 가능, 검증된 선진 기술, 국제적 위상 제고. 저는 마지막 문장을 다시 봤습니다. 국제적 위상 제고요? 다음 페이지에 소수 의견이 첨부돼 있었어요. 반대표를 던진 2명의 소견이었죠. 읽기 시작했습니다. 단기 이익에 현혹돼 장기 능력을 포기하는 것임. 기술 이전 없이는 자립 불가능. 15년 후를 생각해야 함. 하지만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묵살됐죠. 저는 문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타이베이 하늘이 흐렸습니다. 머릿속을 정리했죠. 대만은 완벽한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내민 손이었어요. 12척 군함, 기술 이전, 조선소 건설, 인력 양성 전부 포함된 패키지였죠. 하지만 거부했습니다. 왜요? 기술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격도 합리적이었죠. 일정도 현실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감정이었어요. 자존심, 체면 위신. 한국한테 배운다는 게 자존심 상했던 겁니다. 우리가 더 잘 사는데 왜 한국 기술을 쓰냐는 거였죠. 프랑스는 달랐습니다. 선진국이었어요. 프랑스한테 사는 건 창피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어요. 기술 이전 없는 프랑스 배를요. 당장 받을 수 있는 완제품을요. 관리인이 다가왔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았어요. 이 문서들 복사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관리인이 답했어요. 신청서 작성하세요. 복사 신청을 했습니다. 30분 후 문서를 받았어요. 두꺼운 파일이었죠. 보관소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복사한 문서를 펼쳐놓고 다시 봤어요. 한국 제안서, 회의록,
최종 결정문.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대만은 스스로 선택했어요. 미래를 버리고 현재를 택했죠. 기술을 포기하고 완제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어요.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었죠. 격차, 노후화, 무능력 모두 1991년 그 회의실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타이베이 외곽 한적한 주택가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주소를 확인했어요. 2층 집이었죠. 회색 벽에 빨간 기와였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희끗희끗한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리 장군님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답했어요. 톰슨 씨죠?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차를 내왔죠.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리 장군은 은퇴한 해군 중장이었어요. 1991년 당시 해군 참모 차장이었죠. 군함 도입 결정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멀리 오셨네요. 리 장군이 말했습니다. 무엇을 알고 싶으신지요? 1991년 결정 과정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 한국 대신 프랑스를 선택했는지 궁금해요. 리 장군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오래된 일이군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잊지 못하죠. 회의록을 봤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기술적으로는 한국이 우수했다고 나와 있던데요. 맞습니다. 리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제안이 훨씬 좋았어요. 기술 이전, 조선소 건설, 인력 양성 전부 포함돼 있었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럼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프랑스를 택했습니까? 리 장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회의실 분위기를 기억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 제안을 설명했을 때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무슨 반응이었습니까? 불편함이었습니다. 리 장군이 답했어요. 한 위원이 물었죠. 왜 우리가 한국한테 배워야 하느냐고. 저는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하려 했습니다. 리 장군이 계속 말했어요. 기술이 우수하다고.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듣지 않았어요. 감정적 반응이었죠. 어떤 감정이었습니까? 자존심입니다. 리 장군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보다 잘 사는데 왜 한국 기술을 쓰냐는 거였어요.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했죠.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체면이요? 네. 리 장군이 한숨을 쉬었어요. 1990년 당시 대만 경제가 한국보다 나았어요. 1인당 GDP도 높았고 외환 보유고도 많았죠.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따라오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한테 군함 기술을 배운다고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위원이 말했죠. 리 장군이 계속했습니다. 프랑스는 다르다고. 선진국이고 검증된 기술이라고. 프랑스한테 사는 건 창피하지 않다고 했어요. 오히려 우리 위상을 높인다고 주장했죠. 장군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반박했습니다. 리 장군이 답했어요. 기술 이전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사야 한다고. 자립할 수 없다고 말했죠. 15년 후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응은요? 한 위원이 웃었어요. 리 장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5년 후라고요? 그때쯤이면 우리가 더 발전해 있을 거래요.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죠. 지금 당장 좋은 배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근시안이었군요. 맞습니다. 리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래를 과소평가했어요. 15년이면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데 말이죠. 표결이 있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리 장군이 답했어요. 저와 조선공사 사장만 한국에 찬성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프랑스였죠. 7대2로 졌습니다. 조선공사 사장은요? 현장 사람이었어요. 리 장군이 말했습니다. 기술의 중요성을 알았죠. 한국 제안이 우리 조선 산업을 살린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소수였어요. 결정이 나고 나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프랑스와 계약했습니다. 리 장군이 말했어요. 빠르게 진행됐죠. 정치인들이 좋아했어요. 성과를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 언론도 환영했고요. 선진국 무기를 도입한다고 자랑했죠. 장군님은 어떠셨습니까? 불안했습니다. 리 장군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이게 실수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결정은 났고 저는 따라야 했습니다. 배가 도착했을 때 어땠습니까? 겉은 멋있었어요. 리 장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언론이 난리였죠. 최신 프랑스 군함이라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기술 이전이 없었어요. 리 장군이 설명했습니다. 매뉴얼만 받았죠. 부품은 전부 프랑스에서 사야 했어요. 고장나면
프랑스 기술자를 불러야 했고요. 우리 기술자들은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냥 운영만 했죠. 저는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한국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선택했으면 어땠을까요? 리 장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처음 5년은 힘들었을 겁니다. 조선소 짓고 사람 교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었겠죠. 하지만 10년 후부터는 달랐을 겁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었을 테니까. 기술자가 생기고 경험이 쌓였겠죠. 15년 후에는 완전 자립이었을 겁니다. 새 배를 계속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은요? 리 장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배들은 늙었어요. 평균 30년 넘었죠. 새로 사려고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기술이 없으니 스스로 못 만들고요. 프랑스는 가격을 계속 올렸습니다. 우리가 선택지가 없다는 걸 아니까요. 한국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리 장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한국은 성공했죠. 우리가 거부한 그 기술로 세계적 조선 강국이 됐어요.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매일 후회합니다. 리 장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회의실에서 제가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어요. 표를 뒤집을 수 있었는지 모르죠. 하지만 못했어요. 분위기에 밀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했을까요? 우월감이었어요. 리 장군이 답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던 시절이었죠. 한국보다 앞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한테 배운다는 게 자존심 상했던 겁니다. 전략보다 감정이 앞섰어요. 국가 이익보다 체면이 중요했죠. 그게 실수였습니다. 차가 식었습니다. 리 장군이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화내는 거 아시죠?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한테요? 네. 저는 답했습니다. 그게 이상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왜 중국이 아니라 한국한테 화를 내는지요. 리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몰라요. 30년 전 우리가 뭘 했는지. 한국이 손을 내밀었는데 우리가 거부했다는 걸요. 지금 격차를 보면서 한국을 탓하지만 사실은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기회를 걷어찬 겁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충분히 들었어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장군님,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리 장군이 말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대만이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실수가 뭐였는지 말이죠. 전하겠습니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타이베이 거리에 그림자가 길었죠.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명확해졌어요. 1991년 그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존심이 전략을 이긴 날이었습니다. 감정이 이성을 눌렀고 체면이 국익을 밀어냈죠. 사람들은 15년 후를 상상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계속 우위에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세상은 빠르게 변했고 한국은 올라갔죠. 대만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파리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12시간 비행이었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지나갔죠.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택시를 탔죠. 파리 시내로 향했습니다. 오페라 지구에 있는 로펌 건물이었어요. 10층짜리 석조 건물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리셉션에서 이름을 대니 안내를 받았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파리 시내가 보였어요. 에펠탑이 멀리 보였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이었죠. 톰슨 씨죠? 저는 장 피에르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장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대만 계약건을 물어보신다고 했죠? 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1991년 프랑스와 대만 군함 계약이요. 당시 검토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장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계약서 초안을 작성했죠.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 로펌 주니어 변호사였거든요. 계약 내용이 어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장 피에르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오래된 파일을 꺼냈죠. 복사본입니다. 그가 테이블에 펼쳤어요. 계약서 초안이에요. 당시 협상 과정을 보여드리죠.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장 피에르가 첫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12척 호위함 공급 계약입니다. 총액이 상당했죠. 대만 측이 원했던 건 즉시
곳이 인도였어요. 빠르게 전력을 보강하고 싶어 했죠. 기술 이전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포함 안 됐어요. 장 피에르가 답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허락하지 않았죠. 핵심 기술은 이전 불가였어요. 완제품만 파는 거였습니다. 대만이 동의했습니까? 처음엔 망설였어요. 장 피에르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제안과 비교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기술 이전을 포함했죠. 대만 측이 고민했어요. 그럼 왜 프랑스를 택했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 피에르가 페이지를 넘겼어요. 첫째, 납기예요. 프랑스는 2년 안에 인도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5년 이상 걸렸죠. 둘째, 브랜드였습니다. 프랑스 군함은 검증됐어요. 세계 여러 나라가 쓰고 있었죠. 한국은 아직 수출 실적이 적었어요. 셋째가 중요했습니다. 장 피에르가 특정 조항을 가리켰어요. 정치적 유연성이에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계약서 7조를 보세요. 장 피에르가 설명했습니다. 국제 정세 변화 시 공급 범위 조정 가능이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뜻이죠? 상황에 따라 사양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장 피에르가 답했어요. 예를 들어 중국이 항의하면 특정 무장을 빼고 줄 수 있어요. 대만이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네. 장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어요. 프랑스 아니면 미국뿐이었는데 미국은 거절했죠. 그래서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 조항을 다시 봤습니다. 교묘했어요. 겉으로는 정상 계약처럼 보이지만 함정이 숨어 있었죠. 실제로 조정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됐죠. 장 피에르가 답했습니다. 인도전에 중국이 압박했어요. 프랑스 정부가 일부 무장을 다운그레이드했죠. 레이더도 성능 낮춘 걸로 바꿨고요. 대만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계약서에 명시돼 있었으니까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한국 계약은 어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당시 한국 제안도 보셨나요? 봤어요. 장 피에르가 답했습니다. 비교 검토했죠. 한국 계약서는 달랐어요. 훨씬 구체적이었습니다. 어떻게요? 모든 사양이 명시돼 있었어요. 장 피에르가 설명했습니다. 엔진 출력, 레이더 성능, 무장 종류, 숫자로 다 박혀 있었죠. 변경 조항도 없었어요. 계약하면 그대로 줘야 했습니다. 기술 이전 부분도 상세했어요. 장 피에르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떤 기술을, 언제, 어떻게 이전하는지 다 적혀 있었죠.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까지 첨부돼 있었어요. 철저했습니다. 대만이 질문을 많이 했나요? 엄청 많이 했죠. 장 피에르가 웃었습니다. 한국 측에요. 대만은 가격이랑 납기만 물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모든 걸 물었어요. 예를 들면요. 레이더 주파수 대역을 물었어요. 장 피에르가 답했습니다. 엔진 정비 주기도 물었죠. 부품 수명, 유지 비용, 기술 지원 기간 하나하나 다 확인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질문이 뭡니까? 재생산 가능성이었어요. 장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한국 측이 계속 물었죠. 이 부품을 우리가 다시 만들 수 있느냐고, 기술 문서가 충분하냐고, 라이선스 범위가 어디까지냐고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재생산이요? 네. 장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한 번 사고 끝내려는 게 아니었어요. 계속 만들 계획이었죠. 그래서 모든 디테일을 확인한 겁니다. 나중에 혼자 할 수 있는지를요. 대만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만은 그런 질문 안 했나요? 거의 안 했어요. 장 피에르가 답했습니다. 배 사양이 좋은지만 물었죠. 얼마나 빠른지, 무장이 뭔지. 하지만 기술적 디테일은 관심 없었어요. 받아서 쓰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았죠. 두 나라 차이가 명확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장 피에르가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배우려고 했어요. 대만은 사려고 했죠. 한국은 기술자 마인드였고 대만은 소비자 마인드였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장 피에르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그 후 계속 발전했죠. 기술을 배우고 개선하고 수출까지 했어요. 대만은 계속 사기만 했고요. 능력이 안 늘었죠. 계약서를 보면 운명이 보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장 피에르가 답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지 보면 알아요. 미래를 생각하는지, 현재만 보는지, 배우려는지, 쓰기만 하려는지. 한국은 배우려는 나라였어요. 대만은 쓰려는 나라였죠.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천만에요. 장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로펌을 나왔습니다. 파리거리를 걸었어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죠.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배운 걸 정리했어요. 계약서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계약은 유연했어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었죠. 대만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한국 계약은 구체적이었어요. 모든 게 명시돼 있었죠. 한국은 집요하게 질문했습니다. 다시 만들 수 있는지 확인했어요. 두 나라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만은 완제품을 원했고 한국은 능력을 원했어요. 대만은 지금을 받고
한국은 미래를 봤죠. 30년이 지난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만은 여전히 사고 있고 한국은 만들어 팔고 있었어요. 타이베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남부였어요. 가오슝까지 고속철도를 탔죠. 2시간 걸렸습니다. 가오슝역에서 택시로 갈아탔어요. 해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정문에서 신분증을 제시했죠. 미리 허가를 받아놨었습니다. 경비가 확인하더니 출입증을 내줬어요. 부두로 안내받았습니다. 회색 군함이 정박해 있었어요. 라파에트급이었죠. 1990년대 프랑스에서 도입한 배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어요. 배가 컸습니다. 3,000톤급이었죠. 외형은 현대적이었어요. 깔끔한 라인에 스텔스 설계가 적용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페인트가 곳곳에서 벗겨져 있었죠.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30년 된 배치고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안내장교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톰슨 씨죠? 저는 천소령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악수했습니다. 시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쪽으로 오세요. 천소령이 말했습니다. 배에 올라타는 건 안 됩니다. 보안 규정이에요. 하지만 밖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갑판을 따라 걸었습니다. 천소령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배는 1996년 인도됐습니다. 당시 최신 기술이었죠. 스텔스 설계, 대공 미사일, 대함 미사일 다 장착됐어요. 지금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오래됐죠. 천소령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30년 가까이 됐어요. 부품 구하기도 어렵고 정비도 까다롭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레이더부터 말씀드리죠. 천소령이 상부 구조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주 레이더예요. 프랑스제인데 부품을 프랑스에서 직수입해야 해요. 재고가 없으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하죠. 작년에 고장났을 때 6개월 걸렸어요. 직접 못 고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 문서가 없어요. 천소령이 답했습니다. 매뉴얼만 있죠.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나와 있어도 어떻게 고치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프랑스 기술자를 불러야 합니다. 비용이 엄청나죠. 무장은요? 미사일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천소령이 말했습니다. 발사대는 프랑스제, 미사일은 미국제예요. 통합이 복잡하죠. 문제 생기면 양쪽 다 연락해야 해요. 누구 책임인지 따지느라 시간만 가고요. 저는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은 어떻습니까? 그나마 낫습니다. 천소령이 답했습니다. 디젤 엔진이라 비교적 단순해요. 하지만 부품은 역시 수입이죠. 터빈은 더 심각해요. 프랑스 기술자 없이는 손도 못 댑니다. 배를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문제가 더 보였어요. 갑판 일부가 부식돼 있었죠. 난간이 흔들렸습니다. 용접 부위가 갈라진 곳도 있었어요.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천소령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어요. 선체 보강이 필요한데 조선소에 기술이 없어요. 설계도가 없거든요. 프랑스가 안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임시 방편으로 때우죠. 천소령이 답했습니다. 완벽한 수리는 못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천소령이 배를 바라봤습니다. 5년, 10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점점 고장이 잦아지고 있어요. 부품값도 올라가고요. 언젠가는 포기해야 할 겁니다. 새 배를 사야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천소령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국산 개발 시도도 하는데 잘 안 돼요. 기술이 부족하니까요. 결국 또 외국 배를 사야 하는데 비싸죠. 악순환입니다. 함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소령이 멈춰 섰어요.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배는 전투력이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겉만 그럴듯해요. 천소령이 말했습니다. 레이더 반만 작동하고 미사일은 발사 성공률이 낮아요. 엔진도 전속력 못 내죠. 실전에 투입하면 위험합니다. 그럼 왜 운용합니까? 다른 게 없으니까요. 천소령이 답했습니다. 이게 우리 주력이에요. 없으면 더 문제죠. 그래서 억지로 굴리는 겁니다. 우리는 배를 가졌을 뿐 전투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군함 봤어요? 천소령이 물었습니다. 자료로는 봤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작년에 훈련에서 봤어요. 천소령이 말했습니다. 한국 구축함이었죠. 완전히 달랐어요. 뭐가 달랐습니까? 모든 게요. 천소령이 설명했습니다. 장비가 최신이었고 상태가 완벽했어요. 레이더도 우리보다 훨씬 좋았죠. 무장도 많았고요. 승무원들 표정도 달랐어요. 자신감이 있었죠. 우리는 늙은 배로 버티는데 그들은 신형배를 계속 만들고 있었어요. 부러웠습니까? 부럽죠. 천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미 30년 전에 갈림길이 있었대요.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거죠. 누가 그러던가요? 선배 장교들이요. 천소령이 답했습니다. 1990년대에
한국 배를 살 기회가 있었대요. 기술도 배울 수 있었고요. 하지만 안 했죠. 프랑스 걸 샀어요. 당장은 좋았대요. 근데 지금 보니 실수였던 거죠. 그때 한국 걸 샀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천소령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 달랐겠죠. 기술을 배웠을 테니까 지금쯤 우리가 직접 만들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늙은 배에 매달리지 않았겠죠. 부품도 스스로 만들고 정비도 자체적으로 하고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꼴이죠. 시찰이 끝났습니다. 천소령과 악수했어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천소령이 답했습니다. 미국에 잘 전해주세요. 대만이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잘못도 있지만 도와줄 데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기지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역으로 돌아왔어요. 기차를 기다리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멀리 다른 군함이 보였죠. 역시 라파에트급이었습니다. 오늘 본 게 떠올랐어요. 겉만 멀쩡한 배, 속은 고장투성이었죠. 부품 못 구하고 기술 없어서 제대로 못 고치고 프랑스한테 의존하면서 버티는 배, 전투력이 아니라 그냥 배였습니다. 떠있을 뿐이었어요. 30년 전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완제품을 샀지만 능력은 못 샀죠. 배는 얻었지만 기술은 포기했습니다. 당장은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타이베이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껍데기뿐인 강철. 그게 대만이 산 거였어요. 타이베이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주택가였어요. 좁은 골목을 걸어 들어갔죠. 2층짜리 집이 나타났습니다. 벽이 낡았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60대 여성이었죠.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왕 여사님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녀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벽에 사진이 걸려 있었죠. 군복 입은 남자 사진이었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왕 여사가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조의를 표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1991년 프랑스 계약 담당자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방부 조달과장이었죠. 프랑스 군함 계약을 총괄했어요. 그때 일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왕 여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물어보세요. 이제 숨길 것도 없어요. 남편분이 계약을 진행하셨죠? 네. 왕 여사가 답했습니다. 1991년 초부터 시작했어요. 프랑스 측과 협상했죠. 몇 달 걸렸어요. 순조로웠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왕 여사가 말했습니다. 프랑스가 적극적이었거든요. 좋은 조건 제시했고요. 남편이 열심히 했어요. 빨리 마무리하려고 했죠. 그런데요. 여름쯤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왕 여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프랑스 중개인이 나타났어요. 뇌물을 요구했죠. 얼마나요? 상당했어요. 왕 여사가 답했습니다. 계약 금액의 몇 %였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청난 돈이었어요. 남편이 거절했습니다. 남편분은요? 거부했어요. 왕 여사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뇌물 같은 건 절대 받지 않았죠. 중개인한테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 다음이요? 압박이 시작됐어요. 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협조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했죠. 남편은 신경 안 썼어요.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죠. 언제부터 이상해졌습니까? 가을이었어요. 왕 여사가 답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뭔가 있었어요. 걱정하셨겠네요. 많이 걱정했어요. 왕 여사가 말했습니다. 잠을 못 자더라고요. 밤에 자다 깨서 창밖을 보고요. 누가 따라오는 것 같다고 했어요. 피해망상인 줄 알았죠. 그런데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왕 여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남편이 사무실에 있다가 누군가한테 폭행당했어요. 병원에 실려갔죠. 경찰은 뭐라고 했습니까? 노상 강도래요. 왕 여사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지갑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시계도 안 가져갔고요. 그냥 때리기만 했어요. 경고였던 거죠. 남편분은요? 더 단호해졌어요. 왕 여사가 말했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끝까지 싸우겠다고요. 저는 말렸어요. 위험하다고 그만두라고 했죠. 하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까? 왕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어요. 겨울이었어요. 12월이었죠. 남편이 출근했는데 저녁에 안 들어왔어요. 전화해도 안 받았고요. 밤 10시쯤 경찰이 왔어요. 사고가 났다고 했죠. 어떤 사고였습니까? 교통사고래요. 왕 여사가 말했습니다. 남편 차가 다리에서 떨어졌대요. 즉사했어요. 경찰은 브레이크 고장이라고 했죠. 믿으셨습니까? 안 믿었어요. 왕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차도 잘 관리했고요.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 날 리 없어요. 누군가 손댄 거예요. 확실해요. 조사는요? 간단하게 끝났어요.
왕 여사가 답했습니다. 경찰이 사고사로 처리했어요. 더 이상 조사 안 했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권력이 개입한 것 같았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요.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왕 여사가 말했습니다. 프랑스 계약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새 담당자가 왔고요. 순순히 협조했나 봐요. 몇 달 만에 계약이 완료됐죠. 진실을 밝히려 하셨습니까? 노력했어요. 왕 여사가 답했습니다. 언론에도 얘기했고 국회의원한테도 청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했죠. 위험하다고 경고했어요. 포기하셨습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왕 여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증거도 없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잊어갔어요. 그냥 교통사고로만 기억됐죠. 뇌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흘러갔겠죠. 왕 여사가 답했습니다. 남편 다음 담당자가 받았을 거예요. 계약이 성사됐으니까요. 큰 돈이었을 겁니다. 그 돈으로 누가 배를 불렸는지 몰라요. 남편만 희생됐죠. 남편분 외에 아는 사람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왕 여사가 말했습니다. 조선공사 기술자가 있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일했죠. 한국 계약을 지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좌천됐어요. 왕 여사가 답했습니다. 프랑스 계약 반대했다고요. 시골 조선소로 발령났죠. 몇 년 후 조기 퇴직했어요. 기술이 있었는데 쓸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남편 장례식에 왔어요. 울면서 말했죠.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한국 것을 샀어야 했다고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살아요. 왕 여사가 답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요. 남편 없이 10년을 버텼어요. 다만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1991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는지요. 전하겠습니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왔어요. 택시를 탔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왕 여사의 남편은 정직했습니다. 뇌물을 거부했죠. 그래서 죽었어요. 누군가 그를 제거한 겁니다. 계약을 성사시키려고요. 그가 죽고 나서 계약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새 담당자는 협조했겠죠. 돈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프랑스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어요. 정직한 사람이 죽었고 유능한 기술자가 좌천됐죠. 기술 이전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어요. 그 선택이 대만을 여기까지 끌고 왔죠. 늙은 군함, 부족한 기술, 끊어진 인재, 모두 1991년 겨울 그날 시작됐습니다. 사람을 잃은 나라는 미래도 잃었던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리무진 버스를 탔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다리를 건너며 생각했습니다. 대만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죠. 늙은 군함, 희생된 사람들, 잃어버린 기회. 한국은 어땠을까요? 호텔에 짐을 풀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진우 고문이었어요. 해군 출신 조선 기술자였죠. 국방부에서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우 고문님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마크 톰슨 미국 국방부 분석관입니다. 아. 연락 받았어요. 박진우가 답했습니다. 내일 만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후 2시에 진해 쪽으로 오세요. 조선소 근처에서 만나죠. 다음 날 KTX를 탔습니다. 부산까지 2시간 반 걸렸어요. 거기서 다시 기차를 갈아탔죠. 진해까지 30분이었습니다. 역에 내려 택시를 탔어요. 조선소 입구에서 내렸습니다. 박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톰슨 씨죠?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멀리서 왔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커피 한잔 하시죠.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죠.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요? 박진우가 물었습니다. 한국 해군 개발 과정이요. 저는 답했습니다. 1990년대 대만 계약건부터 지금까지요. 어떻게 발전했는지 궁금해요. 박진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긴 이야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때만 계약부터요. 제가 말했습니다. 1991년에 무산됐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쉬웠죠. 좋은 기회였는데 날아갔어요. 대만이 프랑스를 택했죠. 실망하셨겠어요. 실망보다는 의문이었어요. 박진우가 답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 우리 제안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기술 이전도 포함됐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어요. 근데 안 받았죠. 이유를 아셨습니까? 나중에 들었어요.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자존심 문제였대요. 우리한테 배우는 게 싫었다고. 프랑스가 더 나아 보였다나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솔직히 화났죠. 박진우가 답했습니다. 우리 기술을 무시한 것 같아서요.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어요. 그들 손해지 우리 손해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계속하면 됐으니까요. 계속했습니까? 당연히요.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대만 계약이 없어도 할 일은 많았어요. 우리 해군 배를 만들어야 했죠. 기술을 계속 발전시켰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발전시켰습니까? 질문을 멈추지 않았어요. 박진우가 답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시 만들 수 있는가? 항상 이걸 물었죠. 외국 기술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보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해하려 했죠. 예를 들면요. 프랑스한테 배웠을 때요. 박진우가 설명했습니다. 엔진 설계를 봤어요. 왜 이 배치인지 물었죠. 프랑스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냉각 효율 때문이라고. 우리는 다시 물었어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 더 나은 배치는 없는지. 귀찮아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그랬어요. 박진우가 웃었습니다. 왜 이렇게 질문이 많냐고 했죠. 그냥 따라하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해할 때까지 물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요. 대만과 다른 점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박진우가 답했습니다. 대만은 받아서 쓰려고 했어요. 우리는 배워서 만들려고 했죠. 목표가 달랐던 겁니다. 대만은 배가 필요했고 우리는 능력이 필요했어요. 실패도 있었습니까? 많았죠.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자체 설계한 배는 문제투성이었어요. 속도가 안 나왔고 진동이 심했죠. 다시 뜯어 고쳐야 했어요. 2년이나 지연됐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포기는 없었어요.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실패하면 왜 실패했는지 분석했어요. 고치고 다시 시도했죠. 그러다 보니 점점 나아졌어요. 10년쯤 지나니까 제대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던 거죠. 맞아요. 박진우가 답했습니다. 지름길은 없었어요. 직접 해보고 부딪혀봐야 배우는 거예요. 매뉴얼만 읽어서는 안 돼요. 손으로 만져보고 실패해봐야 진짜 아는 겁니다. 대만은 그 과정을 건너뛰려 했죠. 그래서 못 배운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 자신 있어요. 박진우가 답했습니다. 웬만한 배는 다 만들 수 있어요.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설계부터 건조까지 전부 우리가 해요. 외국 기술 안 빌려도 됩니다. 수출도 하고 있죠. 어떻게 거기까지 왔습니까?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계속 질문하고 배우고 만들었어요. 하나씩 쌓아 올린 겁니다. 빠른 길을 찾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길을 걸었죠. 느리지만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성공한 비결이요. 박진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태도예요. 우리는 항상 물었어요. 이걸 우리가 다시 만들 수 있는가? 외국 기술을 보면서도 그걸 물었죠. 답이 아니오면 불안했어요. 남한테 의존하는 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해할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요. 그게 집착이었던 거죠. 대만은 그 집착이 없었습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박진우가 답했습니다. 사면 된다고 생각했죠. 필요하면 또 사면 되고요. 기술이 왜 필요한지 절박하게 느끼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달랐어요. 북한이 있었고 주변국이 강했죠.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했어요. 그 절박함이 우리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조언 하나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한테요. 박진우가 웃었습니다. 미국한테 조언이라니 웃음네요. 그래도 말씀드리죠. 질문하는 나라를 도우세요. 받기만 하는 나라 말고요. 왜 그걸 배워야 하는지 아는 나라. 스스로 하려는 나라, 그런 나라한테 기술을 주면 발전해요. 그냥 완제품 원하는 나라는 안 돼요. 계속 달라고 할 뿐이죠.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박진우가 일어났어요. 조선소 보여드릴까요? 밖에서만 볼 수 있지만요. 좋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선소가 보였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서 있었죠. 도크에서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튀고 있었어요. 용접하는 소리가 들렸죠.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서 매년 배가 나와요.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해군 것도 있고 수출용도 있어요. 멈추지 않아요. 전쟁이 없어도 만들죠. 필요할 때 준비하면 늦으니까요.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한국 방식이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박진우가 답했습니다. 위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평화로울 때 전쟁을 대비하고 여유 있을 때 다음을 준비하죠. 그래야 살아남아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역으로 돌아왔어요. 기차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박진우가 말한 게 떠올랐어요. 질문하는 나라. 이걸 우리가 다시 만들 수 있는가? 한국은 그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물었고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박진우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이었어요. 톰슨 씨.
오늘 밤에 시간 있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답했습니다. 왜요? 경남 조선소 가봐요.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밤에 가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저녁 8시에 호텔 앞에서 만나죠. 약속 시간에 박진우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검은색 SUV였어요. 타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2시간 걸려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했어요. 창밖은 어두웠죠. 가로등만 지나갔습니다. 왜 밤에 가야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보면 알 거예요. 박진우가 답했습니다. 낮에는 평범해 보이거든요. 밤에 가야 뭔가 다른 게 보여요. 경남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산업단지였어요. 공장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죠. 조선소 정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경비가 확인하더니 통과시켰어요. 박진우가 미리 연락해뒀던 겁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내려서 걸어갔죠.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조선소 전체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조선소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수십 개의 조명이 켜져 있었죠.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크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용접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헬멧 쓴 작업자들이 바쁘게 일했죠. 트럭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자재를 나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밤인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호위함이에요. 박진우가 가리켰습니다. 저기 오른쪽 도크요. 우리 해군용이죠. 내년 초에 진수해요. 지금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왼쪽은요? 수출용 잠수함이에요. 박진우가 답했습니다. 동남아 국가 주문받은 거죠. 동시에 여러 척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요. 조선소는 안 쉬어요.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3교대로 돌아가죠. 밤에도 나처럼 일해요. 납기를 맞춰야 하니까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대비하는 거예요. 박진우가 답했습니다. 전쟁이 없어도 계속 만들어요. 기술자들 손이 녹슬면 안 되거든요. 계속 만들어야 실력이 유지돼요. 그리고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고요.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모르죠.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그게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위기가 와서 급하게 만들면 늦어요. 품질도 안 좋고요. 평화로울 때 차근차근 만들어야 제대로 된 게 나와요. 대만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대만은 필요할 때 사려고 해요. 박진우가 답했습니다. 위기가 오면 주문하죠. 하지만 그땐 이미 늦어요. 만드는데 시간 걸리거든요. 우리는 달라요. 미리 만들어 놓으니까 바로 쓸 수 있어요. 시간을 선점하는 거죠. 아래쪽 도크로 내려갔습니다. 가까이서 봤어요. 배가 거대했죠. 수십 미터 높이였습니다. 작업자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용접하는 불빛이 선명했죠. 불꽃이 떨어지며 어둠을 밝혔습니다. 한 작업자가 내려왔어요. 헬멧을 벗으며 물을 마셨죠. 박진우가 다가가 악수했습니다. 김 반장님, 그가 인사했어요.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바쁘게 지내죠. 김 반장이 답했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요. 미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박진우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조선소 보여주는 중이에요. 멀리서 왔네요. 김 반장이 악수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익숙해요. 김 반장이 웃었습니다. 벌써 20년째 이렇게 일해요. 밤이든 낮이든 배를 만들죠.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김 반장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해야죠. 우리가 안 만들면 누가 만들어요? 우리 해군 배잖아요. 나라 지키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 할만해요. 자부심이 있으시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김 반장이 배를 올려다봤습니다. 저기 저 배 봐요. 제 손으로 만든 거예요. 설계도 한 장이 실제 배가 되는 거죠. 그게 바다에 떠서 나라를 지켜요. 뿌듯하죠. 대만에서 본 배가 떠올랐습니다. 늙고 고장난 배들이었어요. 작업자들은 고치지도 못했죠. 기술이 없었으니까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만들고 있었어요. 새 배를요. 스스로요. 김 반장이 다시 헬멧을 썼습니다. 올라가 봐야겠어요. 마무리해야 해서요. 수고하세요.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김 반장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다시 일터로 돌아갔죠.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다른 도크로 갔어요. 여기는 잠수함이었습니다. 검은색 선체가 보였어요. 거대한 물고기 같았죠. 기술자들이 내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밤에 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잠수함은 특히 그래요. 박진우가 설명했습니다. 정밀 작업이 많거든요. 낮에 못 끝낸 걸 밤에 마저 해요. 온도도 밤이 안정적이에요. 용접할 때 좋죠. 여기서 몇 척이나 만듭니까? 연간 2~3척이요. 박진우가 답했습니다. 우리 해군용이랑 수출용이에요. 계속 주문이 들어와요. 기술이 검증됐거든요. 값도 합리적이고요. 대만도 살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죠. 박진우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안 사려고 할 거예요. 아직도 자존심 문제가 있으니까요. 30년 전이랑 똑같아요. 언덕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조선소 전체를 내려다봤어요. 세 개 도크가 전부 불을 밝히고 있었죠. 크레인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트럭이 오가고
사람들이 일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게 한국이에요. 박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평화로울 때 준비해요. 필요할 때 만들면 늦으니까 미리 만들어 놓죠. 전쟁 없어도 전쟁 준비를 해요. 그래야 전쟁이 안 나거든요. 대비가 곧 억제라는 거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이 있으면 함부로 못해요. 근데 그 힘은 하루아침에 안 생겨요. 매일매일 쌓아야 해요. 저기 저 사람들처럼요. 밤에도 일하면서 말이죠. 시간을 선점한다는 말이 이해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미래를 지금 만드는 거네요. 맞아요. 박진우가 답했습니다. 3년 후 필요한 배를 지금 만들어요. 5년 후 쓸 기술을 지금 개발하죠. 남들이 위기라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준비돼 있어요. 그게 한국이 살아남은 방법이에요. 차로 돌아왔습니다. 서울로 향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조선소 불빛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 빛나고 있었죠. 멈추지 않고요.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전해주세요. 한국이 왜 강한지요? 우리는 이기고 나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이겨놓는 거예요. 전쟁 전에 전쟁을 끝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서울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했어요. 방으로 올라가 창밖을 봤죠.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어딘가에서 누군가 지금도 일하고 있겠죠. 내일을 준비하면서요. 미리 이겨놓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타이베이로 마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방부 건물이었어요. 회의자료 열람실로 안내받았죠. 최신 회의록을 요청했습니다. 국산 전투함 개발 관련 건이었어요. 파일을 받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2024년 3월 회의록이었죠.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참석자 명단을 봤어요. 국방부 차관, 해군 참모차장, 조선공사 사장, 기술위원 5명, 고위급 회의였습니다. 회의 주제는 명확했어요. 차세대 호위함 국산 개발 계획.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선공사 사장이 제안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자체 설계 호위함을 만들자는 거였죠. 외국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을 확보하자고 했습니다. 기술위원 중 한 명이 반대했습니다. 우리 기술 수준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선진국 배를 사는 게 안전하다고 주장했죠. 다른 위원도 동조했습니다. 개발 기간이 너무 길다고 했어요. 10년 이상 걸린다고요. 그 시간에 기성품 사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이 논리가 낯익었어요. 30년 전에도 똑같았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해군 참모차장이 발언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계속 수입만 하면 능력이 안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대다수는 회의적이었어요. 위험하다. 비용이 많이 든다. 실패할 수 있다. 부정적 의견이 쏟아졌죠. 표결이 있었습니다. 국산 개발 찬성 2명. 반대 6명, 부결됐어요. 대신 외국 제품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회의록을 펼쳤습니다. 4월이었어요. 외국 제품 선정 논의였죠. 후보가 3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스페인, 각각 장단점을 분석했어요. 미국은 성능이 좋지만 비쌌습니다. 프랑스는 가격이 합리적이지만 기술 이전이 없었어요. 스페인은 중간이었죠. 논의가 길어졌습니다.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결론을 못 내렸죠. 다음 회의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5월 회의록을 봤습니다. 여전히 결정을 못하고 있었어요. 같은 논쟁이 반복됐죠. 성능이냐 가격이냐, 빠른 인도냐 기술 이전이냐, 30년 전과 똑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같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죠. 30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6월 회의록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의견이 나왔어요. 한 위원이 말했다고 적혀 있었죠. 한국 제품을 검토해 보자고요. 가격이 합리적이고 성능도 검증됐다고 했습니다. 즉각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 기술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였어요. 검증이 부족하다고 했죠. 다른 위원이 추가로 반대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했어요. 여론이 좋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제안은 빠르게 묵살됐습니다. 더 이상 논의도 안 했어요. 처음부터 선택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믿을 수 없다. 3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죠. 그때는 한국이 정말 검증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세계적 조선 강국이에요. 수출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도 여전히 못 믿는다고 했습니다. 7월 회의록을 봤어요. 결론이 나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프랑스 제품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죠. 검증된 기술. 안정적 공급, 30년 전과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기술 이전은 포함 안 됐어요. 완제품만 구매하는 거였죠. 조선공사 사장이 재차 반대했습니다. 기술을 안 받으면
계속 수입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묵살됐습니다. 다수가 찬성했어요. 빠른 전력 증강이 우선이라고 했죠. 표결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찬성 7명. 반대 1명, 가결됐어요.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타이베이 거리가 보였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를 겁니다. 저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30년 전과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요. 관리인이 다가왔습니다. 다른 자료 필요하세요? 1991년 회의록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군함 도입 결정 관련 건이요. 있어요. 관리인이 답했습니다. 잠시만요. 그가 파일을 가져왔어요. 오래된 폴더였죠. 펼쳐봤습니다. 1991년 회의록이었어요. 프랑스 계약 최종 결정 회의였죠. 2024년 회의록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참석자 직급이 비슷했어요. 국방부 차관, 해군 고위 장성, 조선공사 임원, 구성이 똑같았죠. 회의 내용도 비슷했습니다. 국산 개발 vs 외국 구매, 기술 이전 vs 완제품, 장기 vs 단기, 똑같은 논쟁이었어요. 반대 논리도 같았습니다. 우리 기술 부족, 개발 기간 너무 김, 위험 부담 큼.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죠. 결론도 같았어요. 외국산 선택, 기술 이전 포기, 빠른 인도 우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저는 두 문서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겨야 했어요. 대만이 30년 동안 제자리 걸음했다는 증거였죠. 관리인한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보관소를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반복되는 회의. 멈춰선 국가. 첫 문장을 썼어요. 대만은 30년 동안 같은 회의를 하고 있다. 참석자는 바뀌었지만 내용은 똑같다. 질문도 같고 답도 같다. 1991년 회의실과 2024년 회의실 사이에 차이가 없다. 다음 문단을 썼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한다. 국산 개발을, 기술 습득을, 시행착오를, 외국산이 안전하다고 믿는다. 검증됐고 빠르고 확실하다고. 하지만 3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계속 타이핑했어요. 한국은 회의록을 바꿨다. 1991년 회의와 2024년 회의가 완전히 다르다. 더 이상 살까 말까 고민하지 않는다. 어떻게 만들까 논의한다. 기술을 어디서 사올까 묻지 않는다. 어떻게 발전시킬까 생각한다. 회의실 자체가 달라진 것이다.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대만은 과거 회의실에 갇혀있다. 30년 전 질문을 여전히 하고 있다. 그래서 30년 전 결과를 반복한다. 한국은 새로운 회의실로 갔다.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른 결과를 얻었다. 이것이 격차의 본질이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목을 다시 봤어요. 반복되는 회의. 그게 대만의 현실이었습니다. 같은 회의를 30년째 하고 있었어요. 같은 걱정, 같은 두려움, 같은 결론.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대만 사람들이 한국에게 화를 내는지. 한국이 나아갈 때 자신들은 제자리였으니까요. 한국이 새로운 질문을 할 때 자신들은 옛날 질문을 반복했으니까요. 격차는 능력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질문의 차이였어요. 대만은 여전히 물었죠. 살까 말까, 믿을까 말까. 한국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나아갈까. 30년 동안 다른 질문을 했으니 다른 곳에 도착한 겁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방부 사무실이었어요. 책상에 앉아 자료를 정리했죠. 한 달 동안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대만 계약서, 회의록, 인터뷰 녹취록, 한국 조선소 사진, 박진우 고문 메모 모두 쌓아놓고 봤어요. 최종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제목을 고민했어요. 타이핑했죠. 침묵의 조선소 선택이 만든 30년. 첫 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폐쇄 조선소 사진을 첨부했어요. 제가 지난주 찍은 거였죠. 녹슨 크레인이 보였습니다. 멈춰선 도크가 있었어요. 깨진 창문. 자란 잡초. 아무도 없었습니다. 10년 전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일거리가 없어서요. 기술이 없으니 배를 못 만들었죠. 정부 주문도 외국으로 갔습니다. 결국 폐업한 겁니다. 다음 장에 한국 조선소 사진을 넣었습니다. 밤에 찍은 거였어요. 환하게 빛나는 조명이 보였죠. 움직이는 크레인. 바쁜 작업자들. 3교대로 쉬지 않고 일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어요. 대비가 극명했습니다. 하나는 죽은 조선소였고 하나는 살아있는 조선소였죠. 30년 전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던 두 나라.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1991년 대만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골라야 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을 제안했다. 시간이 걸리지만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프랑스는 완제품을 제안했다. 빠르지만 배우는 게 없었다. 대만은 프랑스를 택했다. 이유는 세 가지였다. 첫째, 자존심이었다. 한국한테 배우기 싫었다. 둘째, 조급함이었다. 당장 배가 필요했다. 셋째, 안주였다. 계속 살 수 있다고 믿었다. 다음 섹션을 썼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30년에 걸쳐 나타났다. 대만 군함 평균 연령 32년, 부품 수입 의존도 80%, 자체 건조 능력 정체, 조선소 폐쇄. 한국은 반대로 갔다. 평균 연령 12년, 부품 국산화율 90%, 자체 설계 능력 확보, 조선소 증설. 격차는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됐다. 다음 장을 썼습니다. 왜 대만은 한국에게 분노하는가? 이 질문으로 조사가 시작됐다. 중국이 위협하는데 왜 한국을 비난하는가? 이상했다. 답을 찾았다. 대만은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다. 30년 전 한국을 거부한 것을 지금 격차를 보며 좌절하고 있었다. 그 좌절이 분노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이 잘못한 게 아니었다. 대만이 기회를 차버렸을 뿐이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계속 타이핑했어요. 한국은 무엇을 했는가?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만들 수 있는가? 항상 물었다. 답이 예스가 될 때까지 파고들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배웠다. 30년 동안 쌓아 올렸다. 미래를 현재에 만들었다. 위기를 기다리지 않고 미리 준비했다.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이미 준비돼 있었다. 대만 섹션을 썼습니다. 대만은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배우지 않았다. 완제품만 샀다. 기술을 포기했다. 사람을 잃었다. 정직한 공무원이 죽었다. 유능한 기술자가 좌천됐다. 인재가 끊겼다. 30년 동안 같은 회의를 반복했다. 같은 질문, 같은 두려움, 같은 결론. 과거 회의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과거에 머물렀다. 마지막 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이었어요. 국가의 운명은 거창한 전쟁이 아니라 조용한 회의실에서 결정된다. 1991년 그 회의실에서 대만은 선택했다. 쉬운 길을 택했다. 한국은 어려운 길을 택했다. 30년 후 결과가 나왔다. 쉬운 길은 막다른 골목이었다. 어려운 길은 넓은 대로였다. 대만 조선소는 침묵했다. 녹슨 크레인만 남았다. 한국 조선소는 빛났다. 밤에도 쉬지 않고 일했다. 이것이 선택의 무게다. 한 번의 결정이 30년을 만들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인쇄 버튼을 눌렀어요. 프린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한 장씩 나왔습니다. 총 50페이지였어요. 사진도 포함돼 있었죠. 대만 폐쇄 조선소와 한국 가동 조선소. 극명한 대비였습니다. 부차관보 리처드한테 가져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고서 완성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리처드가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쳐봤어요. 사진을 봤죠. 두 조선소 사진이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뭡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대만과 한국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30년 전 같은 출발선에 있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리처드가 계속 읽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회의록 비교 부분에서 멈췄죠. 1991년이랑 2024년이 똑같네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배운 거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했죠. 한국은 달랐고요. 리처드가 마지막 장을 봤습니다. 결론 부분이었어요. 읽고 나서 고개를 들었죠. 이거 상부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저는 답했습니다. 그래서 쓴 거예요. 대만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어떻게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리처드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회의실을 바꿔야 해요. 질문을 바꿔야 하죠. 살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까를 물어야 합니다. 30년 전 질문을 멈춰야 해요. 새로운 질문을 시작해야 하죠. 쉽지 않을 겁니다.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자존심 문제니까요.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대로 가면 10년 후엔 더 벌어질 겁니다. 한국은 계속 나아가고 대만은 제자리니까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어요. 포토맥 강이 흐르고 있었죠. 느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간의 조사가 끝났습니다. 답을 찾았어요. 왜 대만이 한국에게 화내는지, 격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모두 명확했죠.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마지막 메일을 썼죠. 박진우 고문한테 보내는 거였습니다. 고문님, 보고서 완성했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배웠어요. 위대한 국가는
스스로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 조용히 선택을 쌓아갈 뿐이다. 한국이 그랬습니다. 30년 동안 묵묵히 만들었어요. 증명할 필요 없었죠. 시간이 답을 냈으니까요. 비교는 끝났습니다.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의자에 기댔어요. 조사는 끝났지만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대만은 여전히 고민하겠죠. 한국은 계속 나아갈 거고요. 침묵의 조선소와 빛나는 조선소, 두 이미지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하나는 멈춘 시간이었고 하나는 흐르는 시간이었죠. 선택이 만든 차이였습니다. 30년 전 시작된 차이가 지금도 계속